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7월 첫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은 검증의 터널 속으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하루는 굉장히 길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모 최모 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어제 3년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6년 전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장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1심에선 그 각서가 거꾸로 유죄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유재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책임 면제 각서 때문에 혼란이 많은데,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2014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각서를 가지고 2015년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들어갔을 때는 이 각서를 근거로 이 최 씨는 단순 투자자니까 혐의 없다고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에서는 오히려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이래서 지금 혼란이 있는데, 먼저 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를 다루는 민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이 책임 면제 각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고요. 그냥 유무죄 판단의 하나의 그 근거, 요소가 될 수는 있을 뿐이에요. 일단 그걸 좀 짚어두고 싶고, 왜냐하면 책임 면제 각서가 너무 결정적인 것으로 부각돼 버리니까 자꾸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음모론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그걸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2015년 경찰의 판단과 2021년 법원의 판단이 다른가?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짚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인 최 씨가 의료재단을 통해서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에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다면 비의료인이 전문성 없이 환자의 어떤 치료에 개입을 했으니까 의료법 위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경찰 판단과 2021년 법원 판단 모두 타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2015년 경찰은 이 책임 면제 각서를 가지고 공동이사직에 있던 이 사람들이 최 씨 당신은 어차피 우리랑 같이 이걸 동업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이거를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책임 없습니다라고 확인해준 문서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 어제 법원은 이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문서를 왜 작성했겠느냐. 오히려 책임 면제 각서의 존재가 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리고 어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 좀 실무적으로 짚어두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런 사건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건 뭐냐면 요양병원의 설립이라 이런 과정에서 일반인이 투자를 하든 대여를 하든 돈을 넣습니다. 근데 돈을 넣으면 운영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갚을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릴지가 염려돼서 나도 감시하는 차원에서 공동이사직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이사직으로 들어가서 병원의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변제를 받으면 공동이사직에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받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아마 이 변호인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주장도 충분히 타당할 수 있으니 앞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모 최 씨 측의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물론 재판부 판단은 존중은 하나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가 이뤄질 때도 법무부 안에서 장관 면접에서 논의가 됐던 점도 맞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원의 판결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노력을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 같이 들으셨지만 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재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된 거를, 지난해 이제, 황희석, 최강욱 의원 등이 이걸 사건을 서울지검에다가 이제 고발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판단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판단이 나온 것인데, 왜 이게 정책이냐 하면, 이 약간 사건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이게 이제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데요. 네. 이 요양병원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장모 최 씨 같은 경우 주장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 본인이 빌려줬는데, 그걸 변제받기 위해서 공동이사장으로 잠시 있다가 책임 면제 각서를 받고 나왔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 지금 어제 법원 판단은 아니다, 당신이 공동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미 공범들은요, 2015년도에 이 사건이 불거져서 2명은 집행유예가 대법원 확정이 판결받고요. 주범격인 1명은 징역 3년 6개월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범격인 이 사람들이 이제 났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작년에 윤 전 총장이 이 업무 배제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네. 특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고, 또 이 재판에서 보면 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나왔어요. 검찰이 네. 보통 3년을 구형을 했는데 3년 이제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구형을 하게 되면 구형량의 절반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고, 또 법정 구속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재판에서 이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소심 재판 때까지.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 차례 무혐의가 된 사건을 다시 이제 친여권 인사들이 고발을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법원에 이런 실형 판결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네. 법리적, 정치적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윤 전 총장, 어쨌든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사흘 만에 장모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혹독한 검증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모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서 3년형을 받고 이제 법정 구속되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성남 땅 관련해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혐의를 받고 있어서 또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인 김건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등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전시기획사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했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서 2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진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희가 제목을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달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하나의 장모 사건이 1심이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줄줄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가족 관련한 수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들이 또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또 다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훨씬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1심 판결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이 직접적인 개입이 돼 있냐 하는 부분이 전혀 증명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라고 하면 가족 관련한 도덕 윤리적 문제도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냥 본인이 개입했다 안 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장모든 처가 식구들이 저런 범죄에 연루가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왔고, 물론 3심까지 가봐야지만 1심에 지금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국민들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예.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6개나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판과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결국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장모가 구속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 네, 위원님, 이번에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이 짤막한 입장을 메시지로 보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법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죠.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관련된 사건들의 어떤 내용을 좀 따져보면요. 일단 이 장부증명서 이거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추모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2차례나 일단 무혐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검찰에서 다시 또 수사하라고 또 재수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검찰이 1년 넘게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또 전시계사 협찬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벌써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요, 대선 때가 되면 항상 이 검증을 이야기하는데 이 검증의 주도권을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양상들이 역대 선거에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말기에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시에 검찰이 DJ 비자금 사건이라고 해서 전격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삼재 전 사무총장이 이제 이 폭로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어요. 이 사건의 수사 자체가 결론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 수사를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선거 이후로.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아니 경찰에서 2차례나 지금 혐의가 없다 결론 내린 걸 검찰이 또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1년 넘게 사건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있지 않고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압수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검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최근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를 놓고 우리가 이 친정권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고 또 권력범죄 수사하던 검사들이 다 좌천됐다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검찰이 정책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가 법정 구속된 어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저녁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지문 교수님, 네. 이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분들의 정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받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저런 행보는 사실 어제 이제 장모 관련된 구속도 됐고 판결이 나왔는데 저런 행동을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장모 관련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나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대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전혀 이제 영향받지 않고 본인의 원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 어제 사태를 의원께서는, 아마 보면서 윤 전 총장이 조기에 당에 입당하는 문제를 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이 이제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장외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대응하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원희룡 지사도 만나서 이야기 등등을 나눈 걸 보면 저는 아마 기존에 이제 지난번에 아직 좀 더 이제 민생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만 이런 파상적인 공격이 이루어올 경우에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어떤 힘을 빌려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번 사건도 보면 사실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가 좀 어정쩡합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면에 나서서 방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이런 상황을 아마 윤 전 총장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어제 원희룡 지사 만난 걸 보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 행보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께서는 파상적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랭킹에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안랭킹은 사필 규정 대 연자제냐?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언급이라는 거는 사퇴를 의미하는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전 총장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송영길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때 윤 전 총장이 처음 만든 개념이었죠. 경제 공동체론을 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공동 책임이다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정말 형님 이 강제 입원 문제로 그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뭐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처음에 1심에서는 이제 뭐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결국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번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상당히 이제 본인이 잘 대응하기 바란다는 그런 심경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송영길 대표의 경제 공동체로는 저는 뭐 조금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 있을 때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제 이제 부인과 그다음에 자녀 뭐 이 정도의 어떤 경제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서원 씨가 모든 대통령의 뒷일을 다 봐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논이 이제 집중이 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전 총장이 201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장모가 이제 이걸 세웠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2015년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대에 가 있을 때 그때 파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부인의 재산에 이 장모의 재산이 만약에 들어와 있을 텐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규명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장모가 기가 막힌다라며 비판을 쏟아냈고요.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0이 넘어 결혼하면서 장모를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는 여부다라고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는데 변호사님 일단 여야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자제 얘기를 잘 언급했던데 저는 그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좌제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니면 내가 벌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일반 국민 정서상의 불이익 처우가 있을지 여부는 그건 국민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검증이 타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엔 두 가지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처가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그 불법 행위에 윤 전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그거가 일단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관여가 됐고 뭐 수익을 분배했고 해야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진 수사 과정에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타당한 검증 요소이고 그 외 나머지는 사실 국민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당에서는 이번 장모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지금 조금 전에 류지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윤 전 총장이 과거 사건을 무마하는데 개입한 거 아니냐, 외압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같이 보시죠.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 결국은 검찰총장 그 지위가 지금까지 사건을 무마하는데 활용됐다 이런 의미겠죠. 백혜련 최고위원도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과거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당시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권을 비판했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가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 사표를 강요받던 상황이었다. 무슨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장모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일 텐데 이게 과연 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사 과정에서 그게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예컨대 그런 부분에서 폭로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찾아내기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상대 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얘기해서 여당에서 누군가가 저런 일이 있었다면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야당은 더 심하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정치적으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윤 전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검사했기 때문에 이분의 수사가 6년 전에 제대로 안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아마 이제 앞으로 대선이 계속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올 거고 뭐 얘기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폭로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윤 전 총장에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로는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결국은 지금의 이 사안이 윤 전 총장에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서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이제 윤 전 총장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대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야 공급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하게 이 논란에 참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 전 총장의 대척점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 전 장관은 어제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마치 중계하듯 윤 전 총장을 비판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그 글들을 살펴보면 최강욱 의원의 고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이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원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10원이 아니라 그 피해액이 22억 9천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들 그럴싸한 명분을 걸고 발 뺄 거다. 이렇게 여러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권경의 변호사는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이 장모님 사랑해요 라고 촛불 들고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 십자가를 만들거나 윤어준이 아마도 이제 특정 방송인을 빗댄 얘기일 텐데 장모님이 무죄라고 제보자 섭외에 방송하거나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결국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고 권경의 변호사는 아마도 그렇다고 이 조 전 장관이 득이양양할 문제냐 이렇게 비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이 조국 전 장관은 뭐 단 문제는 몰라도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사건만 해도 지금 많은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개입하는 순간 이 문제는 상당히 또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경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이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다툴 것이냐의 문제, 아니면 이 문제를 정말 장외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2심 가서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까 유지아 변호사는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보는 관점에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심 판사의 경우는 이게 면제각서가 전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실형을 한 것이고요. 또 2심에 가서는 뭐 결과가 더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법 체계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지, 이 문제를 장외에서 이걸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용할 경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이 전선에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저는 정치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도 저는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없었다면 이 사안이 묻혔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제가 10월 19일이라고 기억이 돼요. 작년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 두 번째 수사 지휘를 내려보냅니다. 본인과 배우자, 예. 장모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 배제를 하는 지휘서를 내렸죠. 그랬더니 본인은 윤 총장은 그걸 중상모략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리고 언론은 저를 비난을 했어요. 예. 지휘 내용은 관심을 안 갖고 허위에 기반해서 지휘를 하고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답답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추미애가 이번에도 옳다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검찰총장 옷을 벗고 대선 후보로서 야당 후보를 정치 탄압한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궤변이라면 그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예외 없이 누구나 깨알 검증하잖아요. 최지문 교수님, 추미애 전 장관은 내가 옳았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난번에 본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언론들도 비판을 많이 했고 야당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번에 증명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사지휘를 보면 이제 윤 전 총장한테 본인이나 배우자 등 장모 측근 연루된 사건 수사관이라 하지 말라. 이 수사지휘거든요. 보고만 받아라. 그게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느꼈던 부분들 또 본인을 공격할 때 썼던 이게 수사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결과가 결국 본인의 이런 수사 지휘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땐 계속 강조하실 것 같고 네. 본인이 그동안 이제 이게 공격받았던 부분에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안이 윤 전 총장에게 악재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입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이제 그 장모의 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검사로서 어떤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만약 장모가 어떤 처분을 받는데 영향 끼쳤다. 그러면 그건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전 연좌 이전에 그거는 본인에게 아주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친 사실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제가 다른 당에 있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당에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저 마지막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는데 이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또 노련한 면모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용도로 일단 활용을 한 데다가 본인이 그 전과 기록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저 같은 사람이 그게 대체 뭐지 해서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4개의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음주운전 있어요.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과거로 더 내려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걸로 2004년에 벌금 500만 원을 맞았는데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그냥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이전의 전과 기록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검사 사칭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003년에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로서 검사 사칭을 방조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이준석 대표가 아주 고급스럽게 이재명 지사를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의혹을 물타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밝혀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플랜 B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수 진영 내부의 플랜 B 논의 앞으로 본격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이미 이 장모의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플랜 B, 플랜 C 다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마 이제 저는 아마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마 지금 이제 자택에서 심사숙고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거취를 표명할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아마 입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1위 주자가 흔들릴 경우에 2, 3위가 뭔가 새로운 어떤 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인데 그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검증의 어떤 터널을 지나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 검증 결과를 탄탄하게 나갈 경우에 계속적으로 어떤 이 야당의 후보로서 선두를 달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2, 3위 후보들이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아마 이걸 두고 당내에서도 상당한 아마 공격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떡합니까? 판을 흔들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야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본인의 정치력, 본인의 그다음에 이 돌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대선 판도가 저는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야당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본회의 연설로 화제를 모은 초선 윤희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어느 하나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도 방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윤 의원의 이 출마를 두고 홍준표 의원의 망둥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발언인가요? 네,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당에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아, 자칭 돌아온 맏아들인데요. 복당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모여있는 SNS 그 채팅방에 홍준표 의원을 초대한 거예요. 네. 같이 화면을 보시죠. 보면 이제 홍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전체가 다 그렇죠. 모여있는 단체방이라는 거죠. 예, 어떤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초대를 했겠죠, 홍준표 의원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이 윤희숙 의원 출마 선언 한 이후에 그 대선 출마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은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그런 그 채팅을 한 거예요. 수호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실 채팅이죠. 이거 봤을 때 맥락은 당연히 망둥이가 윤희숙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요. 예. 이거 보고 김웅 의원이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이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아차 싶었겠죠. 본인이 여기가 단체 채팅방인 걸 모르고서 얘기를 썼든 아니면 의도를 했든 갑자기 반격이 들어오니까 아차 싶었는지 이 자기가 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삭제하고도 민망했든지 이 채팅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예, 이런 일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민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이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봤더니 이 숭어와 망둥이가 둘 다 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 사는 물고기들이래요. 아, 예. 근데 숭어는 길이가 한 70cm 되는 큰 물고기고
망둥이는 길이가 한 30cm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숭어는 그 교차 지점에서 잘 크게 이제 몸도 크고 힘도 세니까 잘 뛰는데 망둥이가 숭어를 따라다가 뛰는데 팔딱팔딱 거린다는 거예요, 갯벌에서. 예. 이제 그걸 빗대서 이렇게 이런 속담이 나오고, 이제 유사한 말로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 지금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맏아들을 자처하면서 예. 국민의당에 왔으면 맏아들로서 다른 의원들, 다른 대선 출마자들을 이렇게 보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망둥이로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면 맏아들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럼 당사자인 윤희숙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이 발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의원이 뭐 망둥어랑 물고기 비유한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건 농담이고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모든 후보, 또 범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네, 아마 제가 전당대회 처음 나왔을 때 뭐 광칼로 나왔냐부터 저는 뭐 망둥어 취급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있지도 않고 도전에 대한 과소평가는 어느 상황에서도 없어야 된다. 예, 지금까지 야권 소식 짚어봤는데요. 이현정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권의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한랭킹은 무한 반복 조국의 굴레입니다. 민주당은 독한 면접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했었는데요. 그 면접관을 두고 오히려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 면접관을 영입했다가 대선 후보들이 반발하자 2시간 만에 철회한 건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 진영과 반 이재명 진영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아이템이다.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당원의 입장에서 후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엄중한 검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80만 권리 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지요. 이분이 그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완전히 그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아니 이런 분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면접을 맡긴다고 하면은 이건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치욕이지요. 지도부가 사과해야 되고 경선 기획단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 면접관으로 초빙한 것 참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밝히자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하종대 선임기자 나오셨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이제 후보로서 면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응시자고. 김경률 지금 면접관 같은 이제 면접하는 평가자인데 제가 응시자가 평가자를 바꾸자.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입사를 할 때도 응시자가 이 회사의 평가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바꾸지 않으면 저희 응시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세균 전 총리가 하신 말씀이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장관 그리고 이제 거기 부인 정경심 교수를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코링크 피에 이제 투자한 금액이 10억이 있는데 거기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자기 조카하고 같이 횡령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하나는 횡령이고 하나는 횡령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그리고 이제 정경심 씨는 모두 다 횡령이 아니다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조범동 씨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줬느냐?
컨설팅 명목으로 준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은 횡령 금액으로 넣어서 했는데 횡령이 이제 안 된 건데 그 부분을 검찰이 공소장에 어쨌든 범죄 혐의로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범죄 혐의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죄가 났다고 해서 이게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범죄 공소장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99% 이상이 유죄나거든요. 설령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그게 입증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그렇게 허위 사실로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저는 좀 과다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공소장에 나온 내용의 99%가 다 유죄를 받는다는 거는 하정대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예. 그 사실 형사범죄자들 대부분 가면요 그렇게 유죄가 나오는 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이 의견 좀 밝혀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그동안의 언동이 정녕 국민의 시각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면접관으로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한 차별화와 청산론의 관성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네, 이렇게 당내 반발이 계속되자 송영길 대표 결국 사과했습니다. 송 대표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논의 절차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휘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는데 교수님 예. 지금 대표가 결국 사과까지 했어요.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순탄하게는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기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경줄 회계사를 부르는데 반대하는 두 분은 과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 친문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지율이 어쨌든 답보 상태에 빠져서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친문 진영을 끌어모아서 결국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가장 물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장 싫어할 분들이 누구겠으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면서 친문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 회계사에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결국 본인들의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킬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적 언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관을 오는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온다고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근데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그래도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어요? 좀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면접관에 위촉됐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한 김경률 회계사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도 정정보도를 냈다고 하는데 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민주당 측에서 김경률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하는 과정까지 아무런 연락은 못 받았던 그런 겁니다. 면접관을 데려다 놓는데도 이렇게 민주당은 사람을 가리나 일개 면접관조차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은 정말 민주정당인지. 그런데 김 회계사뿐 아니라 면접관으로 내정됐던 김소연 유닉 대표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금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 관계자는 김 회계사 교체 논란이 커지면서 면접관 참여가 부담스러운 것 아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내일이 바로 국민 면접이에요. 예. 하정대 기자.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민 면접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뿐만 아니고 사실은 김소연 씨는 자기 스스로 이제 사임하겠다고 하지. 그러면 이제 2명 남은 거잖아요. 유인태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남은 건데 사실은 또 이제 지금 면접을 봐야 되는 후보 중에는 또 여기 유인태 전 의원한테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왜죠? 예. 왜냐하면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예. 얘기를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등으로 하면 바로 내일인데 지금 3명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과연 심사하는 평가자를, 면접관을 제대로 좀 능력 있고 좀 제대로 평가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미리 잘 물어봤다. 그런 면접관들을 과연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진영과 반 이재명 진영의 갈등은 이 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네, 변호사님. 네. 이 지사가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유죄 확정되면 조국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예, 저는 참 그게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조 전 장관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는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럼 유죄가 확정됐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김경률 그 면접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발언도 그렇고 네. 이건 사실 보편적 민심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탄핵 자체는 정당했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함으로써 그것도 대구에서 했죠. 선언을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건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민주당에 조금 더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임했다. 경선 그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좀 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과 대등한 어떤 경합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는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질문에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요. 유독 이 질문에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SNS를 통해서 비판 이어가고 있는데 입장 궁금합니다.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 김부선 씨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과거 교제설 관련해서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김부선 씨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서 사과를 하자 바로 저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는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천 동지할 만한 가족의 비밀을 이 지사가 말해줬고 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설친다. 그러나 난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침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지사 입장에선 가장 곤혹스러운 사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본인은 계속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김부선 씨는 저렇게 계속 SNS 등을 통해서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해명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예. 제기되거나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또 나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때도 계속 본인 스스로 신체 검사를 받는 그 정도까지도 이미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김부선 씨가 또 다른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나서가지고 뭘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충분히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 이제 김부선 씨의
글에 보면 그 죽을 때까지 자기는 얘기 안 하겠다고 하면서 앞에 그 뭔가 있는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얘기를 안 하시니. 근데 이게 사실은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그냥 분석을 해보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겠다 나는. 근데 뭔가 있다. 이런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예.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뉘앙스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제가 볼 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싶은 거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대선에 가장 이제 유력한 여당의 후보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얘기 안 할 거지만 뭔가 있다. 이런 이제 뭔가 애매모호한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논란 중에 형수 욕설 논란도 있었죠. 이 지사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보통의 여성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폐륜적 폭언을 들으셨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의 최초 원인은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 기자. 예. 이 지사의 해명을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자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했던 행위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모두 다 팩트다. 그러니까 사실을 모두 시인한 거죠. 그리고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랬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으면 계속 형이 계속 가족 엄마를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하게 됐고 계속 정당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는 측면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가 보기엔 형의 가족들이 지금 이제 형은 돌아가셨지만 형수도 남아있고 그 조카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런 솔직한 사과와 시인을 듣고 나서 우리도 용서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간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이게 과거에는 악재로 모두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이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정치권 소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윤석열 총장 25%, 이재명 지사 24%, 이낙연 전 대표 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 정세균 전 총리 2%, 홍준표 의원 2%, 추미애 전 장관 2%, 안철수 대표 1%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후보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답자가 직접 이름을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지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최지문 교수님, 결국 어제까지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아주 박빙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이 구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까지는 박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저 정도 차이는 오차 범위 내는 게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결과가 사실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된 판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궁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된 판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제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만약에 영향을 별로 안 미쳤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또 탄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지율이 좀 빠지게 되면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있어질 6개의 사건, 즉 재판이든 검찰 수사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그게 정말 지지율의 등락에 영향 요소가 됐을지 안 됐을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정대 기자,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는 장모 구속이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과연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레이스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 이제 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이 그동안에 여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제 나서게 되니까, 여권에는 집중적으로 장모의 범죄가 유죄로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 책임을 지라.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장모하고 그 다음 사위는 경제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과도한 논리인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재판 만약에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 장모가 무혐의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무혐의를 받았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만약에 무혐의가 됐다. 그런 게 나왔다면은 저는 대선 후보도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장모의 어떤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 자신 사위인 대통령 후보는 그게 책임을 져야 되거나 뭐 해야 된다, 영향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중도 세력 이런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은 수산업자의 문어발 인맥입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의 검찰과 경찰, 정치권과 언론계를 향한 금품 로비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인물, 또 그들을 연결해준 인물이 모두 유명 인사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 금품 제공 어디까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는 일단 선동 오징어, 그러니까 선상에서 급냉시킨 오징어라고 합니다. 이 선동 오징어를 매매하는 사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됐는데 추가 입건이 된 이유가 현직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그리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여러 각계 인사들에게 고가의 중고차나 골프채, 스위스 시계 등 여러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수산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한 정치인의 소개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다. 자신을 체육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산업체,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사업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박지원 원장 등에게 수산물 선물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유지아 변호사님. 지금 일파만파예요, 그야말로. 언론계뿐이 아니라 관계뿐이 아니라 지금 국정원장까지도 본인이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 선물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로비 의혹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로비 의혹이 자꾸 커져서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지금 이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도 부장검사, 경찰서장 그리고 언론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또는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처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저는 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속칭 말하기도 하는데 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걸 떠나서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현재 7명으로부터 116억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인이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은 사실 국가정보의 최고 기밀을 다루는 자리인데 이렇게 아무나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추정되는 우리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해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군사 관련 기밀이 유출됐다는 게 지금 의심되고 있는데 이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지금 역할이 없어서 그런 비판도 있는 찰나에 작년에 지금 사기로 재판받고 있는 분과 같이 밥까지 먹었다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박지원 원장이 취임한 게 지난해 7월인데 그 7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 원장 측은 입장도 내놓았는데요. 전직 동료 의원 소개로 만났고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은 것 같다며 김 씨에게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김 씨의 이름도 또 선물을 받은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 기자, 예. 이번 사건 저희가 앞서서 짚었지만 경찰이 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의 그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김 씨와 해당 부장검사를 연결해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라고 해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진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사람이 무려 21살 차인데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이 사람의 진술이 과연 어디까지 맞는 건지 이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16억을 이제 7명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그 중에 100억 이상은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의 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광범위하게 하고 지인들 여러 가까운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맥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지인 광범위한 정계, 언론계 또는 검경 이런 데 많은 인맥을 가진 그런 어떤 사기범, 정관계 대단한 로비를 한 그런 사기범, 그런 사기범 같지는 아직 않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아직까지는 자범 수준의 사기범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가짜 수산업자 이 김 씨가 어떻게 검찰, 경찰, 언론 이런 각계 분야와 관계를 맺었는지 굉장히 그게 관심인데 네. 그 연결고리를 두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2016년 11월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언론인 출신 전직 정치인 A씨가 2017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이 됩니다. 그때 김 씨와 이 A씨가 만났고 김 씨가 A씨에게 접근해 교류했다. 그 이후에 김 씨가 출소 후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교도소에서 만났던 언론인 출신 정치인 A씨에게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를 권유했고 A씨도 17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기 피해자다.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A씨로부터 김무성 전 의원 형을 소개받아서 역시 오징어 사업 투자를 권유해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 5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유재하 변호사. 예. 그러니까 결국 교도소에서 만들어진 인맥을 통해서 각계 인사들을 만나게 됐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요, 이게 좀 일단 친화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친화력 엄청난 것 같은데 조금 희한한 게 보통은 이제 유력 인사를 만나면 그 유력 인사를 뒤에 두고 유력 인사가 아닌 일반 국민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직 정치인
아니면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소개받아서 친해놓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해서 다른 사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어요. 굉장히 그거는 이제 그런 혐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 수법. 대담한 건가요? 글쎄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 수법이어서 정말 네. 이분이 어떤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도 없이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수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분의 이런 행모들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친화력이 좋고 게다가 수산물을 그 새로 만난 사람한테 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분의 행동 양식이라 예. 이렇게 되면은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 기자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도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에 포항 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A 총경에게 생일 선물로 30만 원 상당의 명품 벨트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또 이 총경을 대신해서 직원 회식으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대게 파티까지 열어줬다고 해요. 예. 아마 이분이 이제 포항에 원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포항 사람들은 근데 그 친구들은 그동안 어디에서 뭐 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자기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해서 한 30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사기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징역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자기가 포항에서 무슨 트롤어선을 수십 척 갖고 있고 심지어 뭐 1,000억대 유산을 받은 재벌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포항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근거지여서 그랬는지 포항에 서장이 오자마자 바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저렇게 구내식당에서 전체 휴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러시아산 최고급 이름도 저도 잘 안 들어봤는데 최고급 박달 대게를 많이 갖다 줬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거기 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몽블랑 벨트도 선물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선물 놓고 가니까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분의 방식이 자기가 여러 사기를 쳤을 때 만약에 내가 그것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도 가고 경찰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 그런 거에 대비해서 경찰과 검찰은 꼭 사겨둬야 되겠구나 몇몇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포항에 온 서장이니까 바로 접근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서장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벨트는 다 돌려줬고 그리고 대게값의 일부는 본인이 치렀다 이렇게 밝힌 점도 같이 밝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김 씨 지금 고급 펜션에서 지인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이런 지금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지문 교수님, 글쎄요 이 사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션 같은 경우에 마치 그 김학의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윤준청 씨가 김학의 전 차관 데려다가 막 성접대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진술입니다만 의혹이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은 펜션을 빌려서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거기 성접대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본인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날 거냐. 지금 보면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포항 그 경찰서장 소개해 준 사람은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국정원장 얘기 나오죠. 뭐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나오죠. 이거 이제 언론계도 나오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 자기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이 사기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의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하종도 기자 얘기하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김 씨의 진술이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982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오늘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폭포수처럼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